대외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맞습니다. 한미양국은 1991년부터 2년에서 5년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으며 이번이 12번째 협상입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히긴스함이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오늘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히긴스함은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입니다. 제주 소재 해군 제7기동전단은 히긴스함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지휘관 상호 방문과 승조원 간 교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걸린 환자가 1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감염된 11명은 우즈베키스탄과 태국 등 모두 해외 유입 관련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행한 뒤 발열과 발진,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인 5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울산과 경남 등 성인 PC방 업주에게 제공해 모두 410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20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 제주도에는 내일도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8.6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3월의 첫 번째 화요일인 오늘을 미국에서는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많은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슈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오늘 중요한 정치 행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인데요. 어제 시작한 정치협상회의 이 정협과 함께 양회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매년 봄에 열리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미국의 슈퍼 화요일 그리고 중국의 양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 또 안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이 양대 국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얀마 양곤대학교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를 통해서 강제징집을 발표한 미얀마의 상황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 협상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관을 넘어서서 이른바 라마단 휴전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주의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막는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780대 72로 가결 처리해서 세계 최초로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 단체들은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낙태 권리 인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전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애플은 유럽연합 일반 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극심한 치안 불안으로 IT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치안 불안으로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발생한 카리브해 섬나라 IT가 현지 시각 3일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포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T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지 시각으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인대회에서 총리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양회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0년간 이어졌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고 1991년 4.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우주인들이 탑승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발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주선에는 미국 우주인 3명과 러시아 우주인 1명이 탑승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6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우주인 4명과 교대할 예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간 정거장에 머물면서 우주 비행 중에 발생하는 인간 체액의 변화, 자외선, 방사선과 미세 중력이 식물 성장에 미친 영향 등 200건 이상의 과학 실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 이번에 함께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족쇄 풀린 트럼프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트럼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잘 된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저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예. 때마침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네. 그 전에 콜로라도주에서 수정헌법 14조 사망을 근거로 해서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판결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려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겁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근거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14조 사망 이걸 얘기했는데 네. 대법원은 약간 판단이 달랐습니다. 개별 주는 연방 공직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5명의 대법관이 헌법은 개별 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의회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헌법 14조 3항을 시행할 책임은 개별 주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보수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4조 3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는 뭐 없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별도의 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미국을 위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미국이 나다. 내가 미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정치 탄압 아니냐라는 쪽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예상대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슈퍼 화요일 통해서 거의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지 최종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 아마 슈퍼 화요일 때 874명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네.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 경선 주자로 지위를 확고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반면에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건 첫 번째 승리일 뿐이다. 앞으로도 걸려있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은 사실. 여전히 남아있다라 판단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기소를 통해서 91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입막음 혐의 관련해서 재판이 이번 달 25일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네. 대법원은 아울러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할지 여부 이것도 관심사가 될 거고요. 다음 달 말 심리를 시작해서 6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나올 다른 판결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이 될 것이라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에서 이게 판단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경선 슈퍼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되면은 이제는 족쇄 풀고 헐헐 본선까지 날아가지 그렇죠.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워싱턴 DC에서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대사가 처음으로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제 들으셨죠? 했습니다만 얘기를 전달해 너무 드렸는데 늦고 대세는 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대의원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판을 뒤집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My body, my choice. 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 네. 네. 이제 그 미국에서는 낙태 옹호론자들을 프로초이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프랑스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사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개헌을 통해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 표결이 끝나고 나서 파리 에펠탑,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에 나의 몸, 나의 선택. 이제 영어로는 my body, my choice고요. 앞으로는 몽꼬, 몽슈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메시지와 함께 축하 의미로 조명이 점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우리가 뭐 혁명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한 나라인데요.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합동회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780표, 반대가 72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쩌면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양원 전체 의원이 925명인데 이 중에 902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개헌 반대했던 제라드 라지앙 상원의원 50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유효표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던지면서 아주 가뿐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 승인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었고 이번 개헌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뀐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그렇죠.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고 그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해서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시몬 베이유와 또 그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는데 시몬 베이유가 바로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장관이자 여성 운동가였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무려 85%가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나는 지지합니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몇몇 다른 나라들은 헌법을 생식권에 포함시키긴 합니다만 낙태가 보장되는 것은 프랑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헌법에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종교 특히 교황청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없앤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성명에서 보편적인 인권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정부 그리고 모든 종교 전통이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프란츠 교황은 2018년에 낙태를 청부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었는데요. 네. 교황은 당시 임신을 끝내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서 청부살인자를 고용하는 것 그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진보 성향이냐 보성향이냐 이렇게 나누긴 하긴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생명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은 또 굉장히 그렇죠. 이걸 인간이 판단하는 게 맞다. 네, 또 맞아요. 한편에서는 또 여성들이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예.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법안인 것 같긴 끝없는 합니다. 뭐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 맞아요.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이 낙태 자유가 명시가 됐다는 점. 네. 예, 알려드리고 자, 세 번째 키워드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가 네. 어떤 건가요? 네, 이건 바로 AI를 활용한 무인 전투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도 조종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공군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무인 전투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군사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용 효율성을 강화한 한 그런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정찰, 자폭 기능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전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 그리고 자폭 무인정을 대거 전장에 투입하고 있고 네. 싸게는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짜리 무인기를 활용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수억 원짜리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인기를 가지고 전장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가 협동 전투기로 불리는 AI 기반의 무인 전투 개발에 의해서 올 여름까지 방산업체 두고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무기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AI 기반의 무인기 전투기 개발하는 군수업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잉, 네. 로키드 마틴 그리고 대나 아토믹스, 인두랄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입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이 앞으로 5년간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예산을 할당하고 이 기간 동안에 최소 1000대 AI 무인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 무기 대비해서 뭐 비용도 저렴한데 네. 인명 피해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유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전투기를 조종사가 직접
몰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한 일단은. 지역, 그래서 네. 위험한 지역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어떻게 보면 제로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보다 야심차고 경제적 전투기 AI 파일럿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비행 성능 소프트웨어로 중국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행기가 될 거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생산 비용이 주력 전투기의 10분의 1밖에 들어가지가 않고 인명피해를 우려할 만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AI 무인기 전투기는 실제 사람 파일럿이 탑승한 대장기를 호위하거나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또는 어려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군사 전문가들은 AI 무인 전투기가 미국 최신의 전투기인 F-35, F-22, 차세대 스텔스 전폭기, B-21, 레이더 이런 등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전투기가 호위를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이 AI 드론 개발하는 것은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공군력에 맞서기 위한 전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작년에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최대 연 100여 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투기 그런 미국이었지만 이제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과 군사적으로 요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폭 무인정 전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에 자폭도를 활용해서 러시아 군이 중국의 전술 차량과 자폭한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런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가자 지구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활용되는 걸 보면서 각 나라가 저거 효과가 있구나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럼 우리도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하면 좀 뭐 우리 직업도 뺏기고 무섭지 네. 않나 뭐 이런 두려움만 있었는데 네. 이런 쪽으로는 기술을 또 잘 활용하면 인명피해 줄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전쟁이 없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전쟁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증거를 제시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10년 전에 발생했었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인데요. 이걸 재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지금 남아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4년 인도양 상공에서 갑자기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수색 재개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흔적조차 지금까지 찾지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최악의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는데 정말 10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이 지난 3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었던 여객기 실종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의 민간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가 새로운 수색 작업을 제안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각이 승인한다면은 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에 업체 관계자를 말레이시아 직접 불러가지고 네. 논의를 구체하겠고 호주 정부와도 같이 공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다시 나온다면은 기꺼이 수색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년간 조사를 했는데 뭐 이게 증거가 안 나왔던 저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네. 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증거가 없었지? 네. 그래서 예.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됐는데요. 네네네. 이 여객기가 2014년 3월 달에 239명 태우고 쿠알라룸푸르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실종이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북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베트남 상공에서 망망대해로 항로를 바꿨고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 154명, 호주인 6명 비롯해서 200명 넘게 승객들 타고 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26개 국제조사단이 무려 3년에 걸쳐서 호주 서쪽 인도양 12만 제곱킬로미터를 이잡듯이 진짜 뒤졌습니다. 그런데 동체나 블랙박스 조각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기체가 바다 표면으로 추락할 경우 적어도 200만 조각 이상으로 파괴될 점을 감안했었을 때 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 최종 보고서에서 사고기가 고의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확실한 결론은 아니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기장이 기내 압력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결국은 승객, 승무원들 시신하게 나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인도양으로 비행기 몰고
자살 비행을 한 것 같다라고 추정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추정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 미궁으로 빠졌는데 이 오션 인피니티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네.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잔해를 찾지 못하면은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재수색 청신호가 켜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네. 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에밀리아의 노래 빅빅 월드 전해드립니다.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feel that I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I can see the first leaf falling. It's all yellow and nice. It's so very cold outside. Like the way I'm feeling inside.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feel that I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Outside it's now raining and tears are falling from my eyes. Why did it have to happen? Why did it all have to end?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feel that I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I have your arms around me. Warm like fi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위해 정부가 이틀째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오늘 방송심의 소위원회 복귀를 요구했지만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거부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SB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황재복 SBC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50대 운영자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410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 20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지면서 군부가 강제 징집령을 예고했는데요. 강제로 군대에 가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양곤대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요즘 미얀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생한 지 3년하고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부의 집권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미쳤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 27일 그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북부 지역에서 그 세 개의 소수종족 연합과 군부 사이에 강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요. 예상외로 군부가 열세를 좀 나타내자 극강 소강 사태를 보이던 저항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에 위기를 느낀 군부는 중국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해당 지역의 충돌은 현재 휴전에 돌입했지만 다른 지역의 소수종족들과는 여전히 무력 충돌 중에 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이 병력 보강을 위해서 징병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겠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 소수종족과 무력 충돌에서 군부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 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자면요. 미얀마 병력이 전체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상 그리고 탈영함으로써 네. 그 발생한 병력 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됐었습니까? 미얀마에 징집제가 없었나요? 네, 미얀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로 해서 현재까지 직업군인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징집은 그럼 언제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네, 원래 이 징병제라는 것이 지난 2010년에 헌법으로 제정된 법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행을 미루다가 올해 갑자기 2월 10일 병역 의무제를 발표했고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헌법으로는 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실제 시행하는 거는 이번이군요. 어떻게 네네네. 진행이 이번 되는지. 사태와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병역 의무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남성은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부터 35세, 여성의 경우는 27세까지 3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현재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시행을 오는 4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4월이 조금 특징적인 것이 미얀마는 매년 4월이 미얀마 달력으로는 신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때는 축제 기간이고요. 우리나라 설날 같은 큰 명절입니다. 네. 기간 열흘 정도로 해서 그동안 이제 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년도 보내고 밖에 나가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축제의 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신년 명절 이후 징집을 시작한다고 발표되면서 네.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아마 가장 우울한 명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징집을 피하려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젊은이들이 여권을 발급받다가 압사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징집제가 발표되면서 이곳 젊은 층들이 큰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 층들이요. 현재 그 이번 사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각 도시별 여권 사무소로 몰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지역 여권 사무국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 사고가 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아이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립국도 시도하고 그랬네요. 네, 현재 이제 미얀마는 태국, 중국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미립국을 시도 많이 하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현재 미립국 시도하다가 국경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일부 SNS상에서는 뭐 이렇게 징집을 갈 바에는 차라리 저항단체로 들어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분위기도 점차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요. 네. 군부는 현재 그 SNS를 좀 차단하고 또 이렇게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제 지금 이번 연령들이 징집에 해당되는 연령들이 이제 가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들인데요. 아, 그렇죠. 미얀마의 인구의 그 노동력 평균 노동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미얀마는 인구가 한 5,400명 정도 되는데요.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우리나라가 44세인 거에 비교하면 정말 네. 젊은 나라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미얀마는 그래서 노동 집약적 제조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확보가 쉽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재 이 혼란으로 인해서 그 숙련공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징집이 되어 이제 빠지게 되면 우리 기업에도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미얀마의 경제 분야에도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경제 악화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문제 좀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이제 앞으로 향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유엔에서는 미얀마 사태로 한 난민만 100만 명 이상 지금 발생했고 네.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발생한 그 중국 국경에서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태로 이 휴전의 현재 중재에는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국이 이번 중재를 하면서 이 징집의 내용도 함께 좀 포함해서 미얀마 군부와 좀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번 미얀마 젊은 청년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이제 중국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중재를 해야 한다.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혼란한 상황이 좀 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에 계속되고 되고 있어서요. 미얀마 강제징집 발표 이후 상황을 미얀마 양곤대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한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이곳 상황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전쟁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거나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너무 안타깝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휴전 협상이 좀처럼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자, 오늘 이런 이유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기자님과 함께 이 가자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휴전 협상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휴전이 임박했다. 네. 뉴스로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한 달 전쯤. 네, 아직 근데 있죠?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상황부터 먼저 좀. 예.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미국, 카타르, 네. 이집트를 중재국으로 해서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을 중재하는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휴전 협상 내용은 앞으로 약 6주간 휴전을 하고 네. 그 휴전 기간 동안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1대 10의 비율로 교환하고 네. 가자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휴전을 갖다가 이슬람의 성월인 라마단 네. 약 11개 시작됩니다. 네. 더 육지관하겠다는 건데 최근 이틀 전에 미국에서 거의 다 됐다. 이제 협상이.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만 오케이 하면 된다. 네. 그랬는데 지금 카이로 협상장에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안 보내는 상황입니다. 하마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때문이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교환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데 자기네들의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명단을 달라 네. 그러는 거고 하마스는 우리 그거 줄 수 없다. 왜? 니네들이 지금 폭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폭격을 중단해 우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아볼 게 아니냐. 일단 그래서 우리가 휴전을 또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달기 먼저냐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스라엘의 그런 인질 생존자 명단 달라는 거 뭐 합리적인 전 요구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죠. 네. 국제사회의 어떤 요구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빨리 휴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어린 그렇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네네.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 협상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럼 결렬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이긴 여전히 그런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워낙 미국 국제사회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난 11월 말에 일주간의 휴전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휴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연장되고 종전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고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하마스를 포함한 가자에서 안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전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시를 재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계속 6주간 휴전, 지금 같은 내용의 휴전 내용 6주간 휴전을 계속 중재를 해서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 뭐 거의 타결될 듯이 다 생각했었는데 계속 번번이 안 된 거죠. 그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쪽이 계속 우리는 전쟁 목표를 완수해야 된다. 그러는 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필두로 한 극우 세력들이 이걸 갖다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위협을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 척결한다 이런 0%가 될 때까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목표를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이제 어느 때보다 압력을 고조시켰다고 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자꾸 그러니까는 여론이 악화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장 나서 가지고 지난 26일 날 2월 26일 날 대통령이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는데 집장 나서 가지고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나기는 휴전하기 희망한데 3일 4일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그렇죠. 어제였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됐냐면 네타냐후 내각에 대해서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네타냐후 내각 같은 보수적인 정부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 세계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네타냐후를 비판한 거죠. 그러네요.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례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참다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폭발한 거죠. 이런 말까지는 안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타냐후가 이제 있을 적에서 거부를 한 거죠. 거부하고 있는. 직접 이렇게 뭐 전쟁 며칠까지 휴전을 며칠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까지도 얘기할 정도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바이든 말을 갖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다음 성명을 내고서 자기가 여태까지 전쟁을 성급히 끝내려는 국제적 압력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지지를 모으는 운동을 성급히 잘 해왔다. 미국인 한 85%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다 하면서 미국 여론까지 끄집어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타냐후가 말했던 85% 지지량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고 전쟁에 관해서는 이미 한 절반 이상이 너무 이스라엘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미국 대통령은 완전히
정면에서 부정당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지금 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있는.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휴전을 압박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진영과 또 아랍계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이스라엘만 지지하냐. 네. 그래서 바이든이 그 말을 지난 26일 날 휴전이 임박했다 한 말 그 다음 날 27일 날 네. 미시간에서 예비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비 네. 경선 대통령. 네네네. 그때 그걸 이제 의식한 발언이죠. 우리 이제 그 아랍계 유권자들을 갖다 진보 진영 의식하는 발언인데 문제는 미시간 예비 선거에서 결과가 약 10만 명 정도가 유권 투표자의 13%인데 약 10만 명 정도가 지지 후보가 없다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오. 바이든 혼자 출마한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근데 지지를 안 한다.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러네요. 이스라엘 지지를 좀 철회하고 빨리 가자해서 전쟁을 중단시켜서 압력을 넣어라. 이걸 갖다가 그 전에 이미 진보 진영과 아랍계 주민들이 운동을 벌이고 실제로 표를 그렇게 찍은 거죠. 10% 정도. 그렇군요. 10만 명, 13% 10만 명. 항의의 표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거죠. 네, 미시간이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이른바 최근 한 20, 30년 동안 미국의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을 결정짓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뭐 플로리다, 미시간, 오하이오, 무슨 뭐 네바다, 네.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왜 나머지 주들은 이미 다 공화당, 민주당의 성향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들만 이겨야 되는데. 네. 그때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했을 적에 도널드 트럼프가 1만 2천 표 정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데 큰 공헌이 된 주인데.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런데 이미 지지층이라고 하는 10만 명 정도가 바이든을 안 찍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버렸으면은 바이든으로서는 충격이 큰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현재 가자 전쟁이 미국 대선에서 본선에서 스윙 스테이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좀 급하게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민간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네네. 벌어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게 네타냐후 그러니까 참 그 말 전에 그거 했었죠. 이제 29일 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29일 날 네. 워낙 가자에 들어간 구호 트럭이 있었는데 네. 구호 트럭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홍련이 엉키는데 이스라엘 군이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자기들 자기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어쨌든 1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엔 이스라엘은 트럭에 깔려 죽은 거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총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민들을 향해서 구호폰을 받는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더욱 이제 국제적인 비난 남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왜 이렇게 휴전에 소극적일까요? 뭐 다른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네. 전쟁이 중단하게 되면 권력을 내놓을 처지입니다. 네타냐후가 원래 이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1996년에 네. 첫 총리가 됐었는데요. 네. 그때 총리 집권한 목적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약속, 오슬로 평화협정이라는 걸 반대하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 토대는 팔레스타인과 긴장 대결이 강화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반대하는 이런 걸 일관되게 추진해 온 거죠. 그리고 2009년에 또 재집권을 했었는데 네. 한 2020년까지 총리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짙어지고 그래서 물러나라 그랬는데 안 물러나갖고서 한 2020년부터 22년 2년 동안 이스라엘이 5번이나 총선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력과 이제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근데 결국 2022년에 극우 세력과 완전히 손을 잡고서 안정적인 다수를 갖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온 거죠. 예.
권력이 뭐길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 여론은 어쨌든 휴전을 해라. 그래 그게 이제 이어져서 종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도 압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권력을 내놓아야 될 처지에 모입니다. 즉 지금 지지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자 전쟁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가자 전쟁을 막은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계속 이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지속하면은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쨌든 또 절반 이상은 전쟁 하마스나 이런 안보에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데 찬성을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가자를 완전히 점령하고 가자에서 한보협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그래서 이 전쟁을 갖다가 미국 대선까지 지속을 해갖고서 미국 대선까지 지속을 해서 지금 미국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금 공화당에 자기들의 압력이 덜해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이든은 계속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정부는 종전하라 휴전하라고 해서 압박하는데 이걸 갖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거다 미국에서 지금 진보 진영과 아랍계 주민들이 투표를 안 해서 바이든이 낙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되면은 여태까지 최고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전쟁 수행이나 또 상황이 바뀌지 않겠냐,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그런 분석이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시위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참혹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6개월이 되면서 가자의 상황이라는 건 진짜 다른 전쟁과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보통 주민들은 도망갈, 즉 피난 갈 곳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많이 가는데 지금 가자는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가자 주민 완전히 봉쇄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220만 명이 지금 가자 내에서 쫓기다가 지금 한 180만 명 정도가 이집트 국경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던 그런 구호 트럭이 오니까 몰려들고서 압사 사고가 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사고가 나고 있는 거죠. 보험이 간절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그 공중 투하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이게 또 잘못된 거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코앞에 사람들이 있고 그 구호품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구호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옥스팜 등 이런 구호단체들은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죠. 그렇지. 이거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기들의 그 죄책감을 덜라고 하는 쇼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간 무기를 중단하고 당장 트럭이 들어가면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중 투하라는 것은 저기 전선에 작전 중인 군인들이나 그렇죠. 오지에 있는 직접적으로 갈 수 없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중 투하하는 거지. 바로 코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공중 투하한다는 게 얼마나 기괴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만큼 가자 상황이 고립되고 절박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휴전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이제 쉽지는 않을까요? 라마단 즉 10월 10일 정도 시작되는 라마단이 워낙 이슬람 무슬림 사이에서는 중요한 성월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금식을 하고 밤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제 자기들이 종교식을 하는 건데 이 여기 기간 동안 전쟁 안 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전 아랍권, 전 무슬림 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이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고는 봐야겠지만 그런 압력,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쨌든 자기들 유지한 조건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로서는 사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행태로 봐서는 장담하기 힘든 협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3월 10일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그 휴전 협상에서의 가자 전쟁이 이제 확전이냐 휴전이냐 가는 아주 최대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눌 거리가 생기겠네요. 자,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혜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